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블록체인 기술하고 그 코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뭐 별개가 아니냐? 비트코인이 뭐가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냐? 이 채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전기만 잡아먹고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제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왜 블록체인 기술이 성공하기 어려울까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예외인 이유인데요. 사실 저도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크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두 가지인데, 블록체인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거, 이거에 대한 본질이 뭐냐라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직업상 이런 디지털 혁신 기술 관련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디지털 혁신 했을 때 ABCD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ABCD가 이다.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이제 비즈니스의 에네이블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이거 블록체인 진짜 좋다. 왜냐면 이게 뭐 암호화 기술이고 뭐 투명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 막 이거 혁신이고 4차 산업혁명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객들은 근데 이거 블록체인 왜 기술 도입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게 2017년 말 정도부터 한창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 이런 기술이 각광받으면서 막 다양한 솔루션들이 막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걸 이제 기업들한테 왜 도입을 꼭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스스로도 그게 좀 납득이 안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문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흔히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한 특징들을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죠.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는 들어보신 내용일 텐데요. 뭐 탈중앙성이 있고 뭐 보안성이 좋아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이게 막 투명하고 막 확장성이 좋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고 막 과거 기록을 막 체인으로 연결돼서 바꿀 수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좀 찾아보면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막 기사들에 나왔던 막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이런 것들도 사실 보면 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막 되게 중앙화된 것들도 많고 또 뭐 투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또 과거 기록을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뭐 되게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본질이 뭐냐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인터넷을 먼저 좀 보면 인터넷 혁명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정보혁명이라고 하죠. 이제 원본이 있으면 어떤 디지털화된 원본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무한 복제가 가능하죠.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메일을 보내면 그게 이제 받은 편지와 상대방이 받은 편지함에도 있고 내 보낸 편지함에도 있듯이 똑같은 게 있듯이 그냥 뭐 이게 음악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복붙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가 되게 제한된 소수 예전에는 이게 물질적인 걸로만 존재했었다면 뭐 책이든 CD든 뭐 비디오 테이프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했던 것들이 무제한으로 복제가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되게 저렴하게 이런 정보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 그걸 우리가 정보혁명이라고 하죠.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뭔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이 가치를 제가 뭐 철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냥 이 인터넷 속성 자체만으로 봤을 땐 이 돈을 제가 만 원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 디지털 세상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그게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별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돈을 보내더라도 보냈을 때 나도 나한테 만 원이 있고 상대방한테도 만 원이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철수한테도 보내고 영희한테도 보내고 막 이렇게 무한 복제가 가능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돈이나 어떤 소유권이 있는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게 인터넷상에서는 이 디지털화된 거를 어떻게 원본임을 증명하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렇게 잘라서 붙여넣는 행위가 컨트롤 X, 컨트롤 V가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근데 인터넷상에서 송금을 하잖아요.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도 하고 뭐 중고나라에서 막 이렇게 거래도 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항상 어떤 신뢰받는 어떤 제3자가 항상 껴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고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토스 이런 어떤 제3자가 이제 그걸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보증을 해주고 중앙기관이 그래 이거는 A에서부터 B로 갔어 이런 거를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인터넷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제3자가 그거를 보증해주고 대신 그 대가로 뭔가 송금 수수료라든지 이런 어떤 수수료를 우리가 제공을 하죠. 그 제3자한테. 그래서 그 원본이 A에서 B로 갔다라는 거를 증빙을 하고 그거는 이제 그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장부에 이제 그 기록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가치를 이동하는 기능을 누리고 있죠. 근데 이게 아예 없이 진짜 그냥 인터넷 우리가 흔히 그냥 디지털 세상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뭔가 음악 파일을 막 복사하고 파일을 복사하고 붙여넣고 하듯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유권 같은 것들도 전송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걸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게 그런 중개자가 없이 그냥 인터넷 그 자체로만으로도 이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를 흔히 우리가 인터넷 오브 머니,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밸류, 뭐 가치의 인터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블록체인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이 비트코인 백서가 비트코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그 기반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이제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이 비트코인의 원리는 크게 그 비트코인 백서라는 게 이제 처음에 먼저 나왔는데요. 그 비트코인 백서는 이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 간, 피어 투 피어, 개인 간 돈의 이동을 먼저 장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장부화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블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블록을, 이 장부를 이제 남들이 이제 위변조를 하지 못하게 암호화를 합니다. 근데 그 암호화를 하는 그 프로세스를 채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원리로 구동되는지 사실 저도 되게 어려웠는데 이걸 제가 엄청나게 쉽게 이제 어떤 데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걸 실제로 해보면서 그 시각적으로 보니까 되게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암호화한 장부들의 묶음을 이제 막 서로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 순으로. 그거를 이제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결국 장부들을, 그러니까 블록을 연결한 거가 블록체인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를 그 인터넷상에서 그냥 그 자체로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뭐 제3자가 껴들지 않고 뭐 수수료 뭐 이런 게 상관없이. 근데 이 작업을 근데 그럼 누가 하냐? 뭐 심심해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아무나 이거를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채굴자라고 부르죠. 근데 이 채굴자들이 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이 블록체인을 만드는 작업을 할까요? 그 이유는 참여하는 대가로 뭔가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인 거고, 그 비트코인은 이제 가치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채굴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이제 암호화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더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되면서 그 네트워크가 스스로 뭔가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면서 더 보안성이 강화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채굴을 하면 보상으로 코인을 주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블록 하나를 채굴해서 체인으로 이었을 때 대가로 주어지는 코인이 점점 적어집니다.
이걸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4년 주기로 보상이 절반씩 줄어듭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첫 4년 동안은 블록당 비트코인 50개씩을 보상으로 줬는데 현재는 3번의 반감기를 거쳐 6.25개씩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또 채굴을 위해 사용되는 컴퓨팅 파워, 즉 전기 소모량은 참여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4년마다 채굴 보상은 줄어들고 채굴을 위한 전기 소모량이 늘어나면 채굴을 위한 비트코인 원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이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만들어졌을까요? 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정부, 은행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로 달러를 찍어내고 파산한 은행들을 이 돈으로 구제해주는 구조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본 거죠. 따라서 비트코인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기존 금융 시스템, 기존 금융 네트워크가 아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돈과 자산을 어디로든 이동시킬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요즘 다시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의 가격과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그런 해지 자산으로도 비트코인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할수록 생기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믿을 만한 존재,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했던 존재겠죠. 이들이 가치 이동을 보증해주는 순간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부를 수 있나? 라는 부분입니다. 카카오, 네이버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화폐를 만들었다, 코인을 만들었다, 페이스북에서 코인을 만든다,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의문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면 특정 기업들은 그 집단의 이해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나 CEO의 의사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특정 기업이나 정부가 애초에 그럼 블록체인으로 뭘 하는 거지? 애초에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은 이들을 배제하는 기술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제가 추진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블록체인 기술의 종류를 3가지 또는 2가지로 나누곤 합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컨소시엄 형태로 나누기도 하고 간단히 개방형, 허가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사실 프라이빗과 컨소시엄은 허가형이나 마찬가지니까 2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블록체인은 아까 설명드린 비트코인과 같이 장부가 모두에게 공개되고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채굴을 통한 공증 작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허가형 블록체인은 사기업들이나 정부기관이 주로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기사에서 보는 대기업들이 도입한 블록체인 솔루션, CBDC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는 선택된 한 곳 또는 몇 개의 기관들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그들이 공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된 부분도 바로 이 허가형 블록체인의 효용성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선택받은 자들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그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주고 가치를 이동시켜주는 방식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이 하던 방식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용 효율성, 거래 투명성 등을 위해서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므로 애초에 채굴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한 인센티브식 코인 지급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코인과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과 토론들이 많이 나왔던 건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방형 블록체인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단단하게 해주는 가치 전달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허가형 블록체인은 특정인만 참여해서 그들끼리 합의를 통해 가치 전달을 해주는 인트라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치 전달 인트라넷이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치 전달 인트라넷은 지금 우리가 쓰는 공인인증서 기반 인터넷 뱅킹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허가형 블록체인이 이야기하는 TPS라고 하는 거래 속도가 빠르다, 보안이 좋다, 투명하다 라고 하는 모든 블록체인의 장점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쓰는 HTTP나
TCP/IP와 같은 프로토콜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얹어지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쓰듯이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어떤 개방형 통화 네트워크 프로토콜 위에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얹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지금 블록체인 기술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예전 우리가 피처폰을 쓸 때 그 시절에 아무도 그 네이트 가운데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폐쇄적 네트워크일 뿐이라는 거죠. 저는 인터넷과 비트코인이 매우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인터넷을 무기, 마약 거래, 음란물에 사용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고, 누구나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게 되면 잘못되고 위험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인트라넷이 오히려 더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도 했죠. 그리고 닷컴 버블이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인 지금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다양한 빅테크들이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점으로 비춰졌던 인터넷의 개방성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혁신을 만들어냈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현재 범죄자들이 무기, 마약 거래, 자금 세탁에 사용할 것이다. 누구나 실체도 없는 코인을 사서 투기를 하는 건 도박과도 같다. 라면서 코인이 없는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또 그 상승하는 가운데 가격 변동성을 심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본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금융사들과 IT 기업들이 해당 산업의 업무, 자체 플랫폼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트라넷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제3자가 개입하는 전통적 시스템의 다른 이름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허가형 블록체인이 인트라넷이라면 이제 개방형 블록체인은 그럼 다 성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개방형 블록체인은 다양합니다. 업비트에서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등등 너무나도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개방형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같이 이동을 해줄 수 있도록 코인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들 중 저는 결국 비트코인이 가장 가치 있고 특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배구조 관점입니다. 모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들은 주인이 있고 이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만 해도 비탈릭이라는 창시자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죠. 따라서 이들은 채굴 합의 방식의 변화, 코인의 발행량 변화 등 소프트웨어를 그들의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리플이 그랬듯 정부기관이 규제하거나 소송을 할 수도 있죠. 이거는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에게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창시자는 존재하지만 아직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하나만 하면 또는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시키면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자산이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가격에 영향을 줄 뿐 근본적인 비트코인 기술이나 가치, 네트워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민주적 네트워크로 알아서 굴러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자신이 사라짐을 택한 것이 다른 후속 코인들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엄청난 빅픽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관점입니다. 비트코인 기술은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해서 전기를 소모하는 채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방식이 전기를 아주 많이 소모하며 내재 가치도 없이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야말로 비트코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임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해외에서는 보통 마이클 세일러, 국내에서는 오태민 작가님께서 엄청난 설명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채굴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유지되고 상승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채굴을 통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준다는 것은 채굴을 통해 소모되는 전기를 비트코인으로 저장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전력이 적었고 그만큼 가치 전달 네트워크의 보안성도 약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력을 사용하지만 그만큼 네트워크의 크기와 보안성도 강해졌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전기량이 많다는 의미는 그만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전성이 강화되었다는 뜻이며, 특정 국가보다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의미는 한 국가 수준으로도 이 네트워크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건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10년 넘게 이러한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온 것은 비트코인이 유일하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크 인베스트의 비트코인과 재생에너지라는 보고서에서도 발표되었듯이 현재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발전 등 친환경 발전은 간헐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일부 잉여 에너지들은 ESS라는 보조 배터리 비슷한 곳에 저장이 되고 일부는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채굴로 돌리면 채굴에 들어가는 탄소 배출이나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는 친환경 발전소들에게 전기 생산을 통한 수익원뿐 아니라 채굴을 통한 추가 수익 모델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친환경 발전소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달러가 시중에 많아질수록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부동산, 주식, 생활물가가 올라갑니다. 생활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은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물가와 자산 상승의 격차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0%대인 금리를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금리를 이러한 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더 이상 금리를 이제 내릴 곳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현재 글로벌 경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양적 완화라는 어떤 엑셀레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해법이 될 거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된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CEO의 의사결정이나 정부가 압박한다든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그 발행량에 대한 설정이 변경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2100만 개에 대한 설정이 현실적으로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인문학적 관점인데요. 우리는 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측정할 때 비트코인이 현재 얼마냐, 뭐 4천만 원이냐, 3천만 원이냐 라는 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물건이 얼마냐라는 기준은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 원화는 사실 달러랑도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달러의 가치는 미국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1971년까지만 해도 근본 위제라고 해서 달러의 가치는 미국의 신용이 아니라 금을 기반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971년까지는 35달러를 은행에 주면 금 1온스랑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달러가 금의 영수증 같은 개념이었던 거죠. 뭐 역사를 살펴보면 금화, 은화를 화폐로 사용했었고 또 어떤 부족에서는 조개 껍질, 담배, 돌멩이 등을 물건의 가치로 매기던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측정할 때는 달러가 아니라 화폐 현상으로서 그 가치를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비트코인 본위제라는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요.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보면 0에서 1을 만드는 게 1에서 무한대, 1에서 n으로 확장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0에서 1을 만든 단 하나의 코인이라면 다른 코인들은 1에서 n으로 확장되는 확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이 0에서 1을 만든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는 훨씬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니까 차후에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걸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